네,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 아침에 영화 감독 비공식 작전인가요? 네, 비공식 작전. 그 영화 티켓 이벤트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한 100분께 지금 저희가 무료로 네. 그 영화 티켓을 좀 쏘고 있으니까 그거 저희 3프로 TV 저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면 거기서 참여하셔서 또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인가 그럴 거니까 빨리 그렇군요.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올랐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딱 시작하고 나서가 쭉 더 갔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장 초반에도 올랐고 네. 미국장이 이제 빠져가지고 오늘 좀 빠진다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셨겠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무디스의 뭐 미국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어제 국내 시장의 선반영이 먼저 돼서 장에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시장을 소식을 먼저 접하고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저가 매수세가 오히려 아침부터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6.62포인트 상승 출발해서 2,580포인트대로 출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밤 사이에 뭐 이렇게 제약 관련된 비만 치료제 이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시간이 돌면서 시간외에서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주가들이 좋았고요.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코스피 200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이제 선물만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시작 초반에서는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정유, 화장품, 피팅 등의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글로벌 비만 신약 시장 성장 가속화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로봇이나 리튬, 양자암호, 스마트폰과 CCTV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등의 테마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선물 매도 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확대됐고 양시장 현물 매수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10시 30분 기준 중국 이제 7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CPI고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예상보다는 뭐 낙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전월 대비 낙폭을 축소했습니다만 예상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건이 낙폭이 얼마나 빠르게 축소될지 여부이고 이 경우에 일부 산업에서 뭐 기업들의 리스타킹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지표가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뭐랄까 성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의 개선세가 조금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죠. 다음 사진도 보시면 PPI의 전월비 상승률과 CPI의 전월비 상승률인데 그래도 약간 전월비 대비해서는 고개를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상승률이 PPI는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CPI가 살짝 상승률이 좀 돌긴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둘 다 중국 관련된 지표들이죠? 네, 둘 다 중국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게 10시 반경에 이제 중국 물가 지표가 나왔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제약바이오 오늘은 이 삼두마차가 시장을 동시에 이끌었습니다. 이 관련된 쪽에 특정 섹터로 좀 쏠린다는 부분들이 그래도 제약바이오에 좀 쏠리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도 지지 않았고 2차 전지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같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코스피는 2,600포인트 안착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반등 줬는데 거래일수로 따지면 5거래일 연속 빠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 구간도 된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5일 동안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 아시아 증시 대비로도 국내 시장에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이어 상승해 왔지만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또 계속 유입이 됐고 증시 상방 압력을 높이는 상황이었고요. 또 직전 저점 수준이었던 2,570포인트 코스피 기준에서 지지력이 확보되면서 기술적인 반등도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같이 올라가면서 2,600선에 일단 탈환이 됐는데 전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저점 매수 유입이 됐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술적으로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와 의약품, 서비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제약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의약품 제외한 대부분 매도했으니까 대부분 기관도
의약품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네. 되고요. 코스닥에서도 제약을 매수했고 반도체를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1321원까지 상승했지만 장중 위안화 강세 압력에 추가 상승은 제한이 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종별이 강세를 보였는데 덴티움과 SD 바이오 센서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제약 바이오 치료제 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의약품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테마가 부각되면서 한미 약품은 장중 16%의 급등세를 보였고 한미 사이언스는 뭐 거의 20% 이상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외국인 자금도 유입되면서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중심 그리고 반도체 셀은 LG 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 강세였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인터넷주도 올랐으니까 서비스업도 상승세 보였죠. 그래서 시총 상위단이 상당히 좋았다는 그림입니다. 반면 이제 전기가스업이 가장 부진했고 증권, 보험 등 금융업도 다소 약세였고요. 항공주 전반적으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원주 창고업도 하락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900선 훨씬 넘어섰고 종가 기준 908포인트 정도까지 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과 일반 전기전자 강세였고요. 반면 통신 방송 서비스나 오락 문화가 약세였고 시총 상해단에서는 2차 전지 소재주 반등과 함께 제약 바이오 강세가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역시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이쪽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제약바이오 오늘 뜨거웠던 그 섹터부터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우리 비만 치료제 하면 위고비 이야기가 많이 될 텐데요. 위고비는 또 왜 유명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뚱뚱했던 사진에서 상당히 지금 날렵하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어떤 바디 쉐이프를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네. 비만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고 또 노보 노디스크가 일단 8일 현지 시간 자사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비만뿐만 아니라 비만도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장기 임상 실험 결과 위고비 복용 환자들이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비복용 환자 대비 20%나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고 체질량 지수 이게 BMI라 그러는데 이게 27 이상인 45세 이상 성인 17,60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을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위고비와 위약을 투여한 결과 위고비를 복용한 환자들의 심장마비와 뇌졸중,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위약을 투여한 환자들보다 20% 작은 것으로 이제 입증됐기 때문에 어쨌든 연구 목표인 위험 최소 17% 감소를 충족시킨 결과치가 발표된 겁니다. 주가는 당연히 급등했고요. 비만 치료제 부분의 경쟁사인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월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이익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연간 이익과 매출 지침도 크게 상향을 했고요. 일라이릴리는 당뇨병 치료제 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2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85% 급증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낸 겁니다. 매출과 이익 증가는 주로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의 판매 호조에 의한 것을 밝혔기 때문에 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약 15%가량 급등세를 보였고 노바백스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그 주가 부분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예,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오히려 빠졌던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에 올라오면서 테크주가 많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는 이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소외됐던 오히려 빠졌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반기 기준을 봤을 때는 국내에도 제약바이오가 한 1월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상반기 기준 3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요. 예,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졌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거 팔고 2차 전지 산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상반기에는 네. 또 제약바이오 각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있지만 의료기기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피부 의료기기는 미용기라든지 괜찮아요. 그렇죠. 이쪽 그러니까 괜찮아요. 약간은 조금 더 제조업에 가까운 음. 이 헬스케어 섹터가 오히려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벗어나 있었던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뭐 동아 ST 그리고 한미약품 그룹이라든지 앞타머 사이언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펩트론 등등 이렇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이제 뭐 제약업체, 바이오시밀러, 치매,
면역 항암제, 뭐 코로나19 관련주 등등이 이제 오늘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등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 시장과 달리 당뇨나 비만 등의 대사,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대규모 임상 3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돈도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나 비만 시장 침투는 바이오텍이 접근할 수 없는 빅파마의 영역이란 판단이 든다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일단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당뇨나 비만 시장은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 등과 같은 아주 큰 빅파마들의 과점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은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 효과 데이터 외에도 심혈관 질환 리스크 감소라든지 신장 관련 추가 적응증 등을 위해서 다수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강력한 어떤 해자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의 비만 R&D 신약 개발은 대부분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고 직접적인 이 빅파마들과의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보 노디스크나 아니면 일라이 릴리의 경쟁 구도에서 오히려 그쪽에서 파생된 것에 대한 침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을 아예 안 된다고 판단한 거고요. 오히려 파생 쪽에서 본다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위고비와 병용요법 가능성을 제시하는 FCGDP15 이걸 개발 중인 유한양행 그리고 비만 치료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DPCMO 가능성이 있는 한미약품 그다음에 기존 1주 제형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4주와 8주 서방형 제제 개발하고 있는 펩트론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종목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을 했고요. 또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 동아 ST라는 종목인데 네.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는 GLP-1 이거 저는 기술적으로는 좀 설명하기 저도 어려운데요. 그렇죠. GLP-1과 GIP 복합 기전으로 이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삭센다 같은 경우는 GLP-1의 단일 기전인데 최근 GLP-1의 단일 기전에 대한 부작용 이슈가 시장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GLP-1의 단일 기전의 파이프라인을 오히려 개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당뇨나 비만 치료제도 GLP-1 단일 기전이 아닌 GLP-1과 GIP 또는 GLP-1과 GCG 같은 복합제 또는 GLP-1과 GIP, GCG 3중 복합제 무슨 개발이 의미가 있어요? 아니 GIP, GAC를 30도 동안 계속 500번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알려주시든지 그럼. GLP-1에 대한 단일 기전이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이야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복합적인 기전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미약품이 국내 임상을 하고 시작하겠다는 비만 치료제인 이거는 단일 기전에 속하는 건데 동아 ST 같은 경우는 이 GLP-1과 GCG 이게 글루카곤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복합제로 되기 때문에 동아 ST가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설명을 문제되는 하는 거죠. 걸 빼고 다른 그렇죠. 것들을 조합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단일 그렇게 기준으로 이제 지금 대부분 다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는 단일 네, 기전인데 네네. 기술적으로 설명 못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약간의 단일 기전의 부작용 이슈가 되면서 네. 아까 말했던 화이자 등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단일 기전 파이프라인을 아예 개발 중단에 이르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단일 기전으로도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다음 향후에 어떤 기전에 대한 부분들은 단일 기전이 아니라 복합 기전으로 간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 ST가 복합 기전 관련된 어떤 평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하나 쓸 때 이제 조금 뭐 부작용이나 이런 그렇죠. 게 이제 있긴 있었는데 이제 복합으로 이제 같이 뭐 한 두세 개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좀 부작용이 좀 덜하고 아마 효과가 더 좋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런데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암 같은 것도 대부분 보면 이제 병행요법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네, 네. 그래야 이제 성과가 훨씬 더 좋은 어떤 암도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비슷하게 아마 이 부분도 비만 기전 관련된 부분들도 네네. GLP-1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러니까 단일 기전에 한미약품이 대한 하겠다는 거는 이제 약 하나 쓰는 거고 동아 ST는 이제 두세 개 이렇게 복합으로 쓰는 거다. 네, 뭐 그런 어떤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네네네.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동아 ST가 좀 주목을 받은 겁니다. 네. 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국내 업종의 강세 구간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2015년도에 한미약품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이 1차 웨이브. 네, 둘째는 2017년도에 셀트리온 시밀러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유럽 시장 침투가 2차 웨이브.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함체 CMO 관련된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주목을 받았고 2024년 정도부터는 글로벌 신약 상업화의 성과 도출이 나올 만한 시기로 3차 웨이브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보면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오른쪽 보시면은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두 종목 많이들 언급된 굉장히 것 같아요. 좋았죠. 유한양행도 상당히 그 존슨앤존슨 관련된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때부터 유한양행이 확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네. 비슷한 시기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비만, 당뇨 이게 이야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와 관련된 수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비만은 이제 한미약품도 거기에 평가가 돼 있죠. 그리고 비만은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꽤 많이 오늘 이제 관련주가 나왔습니다. 그 M&A도 이슈가 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와 관련된 글로벌 M&A 관련된 이슈에서 같이 연계된 쪽으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글로벌 비만 신약에 대한 성장 가속화가 가능하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셀렉트 임상 결과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 이번에 임상에 대한 그 임상명이 이제 셀렉트인데 이게 임상 결과가 전체 비만 신약 시장 성장에 중요한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광범위한 보험 급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비싸죠. 비싸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네. 비쌉니다. 그 메디케어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미국 건강보험 프로그램 이 메디케어인데 여기는 체중 감량 의약품 보험 급여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65세 근데- 이상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메디케어 대상이 불가하죠. 근데 이제 하지만 심혈관 질환에 대한 효용성을 임상 데이터가 입증을 해버렸잖아요. 그 의미가 결국은 비만 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허가는 폈습니다. 심혈관 쪽으로 받아서 그렇죠.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게 비싸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만 관련된 시장이 너무 비싼데 이거 누가 맞겠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이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보험급여 관련된 적용이 우리도 이제 임플란트도 그렇잖아요. 그랬었죠. 과거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걸 누가 많이 하겠어 했지만 이제 가격도 떨어지기도 했고 보험급여 적용되는 게 몇 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확 늘어난 거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비만 신약도 뭐 저 같은 경우도 복부 비만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맞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의료보험 체계가 메디케어가 이제 65세 이상 혹은 뭐 65세 이하라도 조금 이제 뭐 질병이 좀 심각하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걸 이제 보장을 아마 보호를 좀 해주는 것 같고 메디케이드가 이제 좀 주정부나 이런 단위에서 좀 저소득층들 예, 케어해주는 그렇죠. 게 이제 메디케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가 이제 사보험과 공보험을 이제 섞어서 같이 이제 보장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마 가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국가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 이런 네. 데까지는 이제 못 주겠다 하는 게 기존 메디케어 그러니까 국가보험 시스템에서의 어떤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뭐 단순한 어떤 미용 목적에 대한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취지니까요. 복부에 이게 지방이 차 있는데 내가 이거 맞고 그 식스팩 만들 거야 이러면 그걸 보험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제 한 대 맞는 한 번 맞는데 뭐 100만 원, 네, 200만 원 네. 드는 걸 내가 식스팩 만들려고 이렇게 보험 급여 받는데 이건 그렇죠. 조금 또 정부 남용될 수도 입장에서는 있으니까요. 예, 여러 그런 가지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조심스럽긴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아무튼 뭔가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근데 그 자체로서 너무 비싸면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도 맡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이나 다른 쪽에 효용성이 있는 임상 데이터가 입증이 된 쪽으로 뭔가 풀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의견을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도 복부 비만에 대한 뭐 한번 맞아볼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뭐 네, 그런 네,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참으세요. 네 뭐 그것까지 맞으려고 그래. 주식 때문에 해야죠 할 거는. 근데 결국 그게 들 먹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알 수도 이게 있고. 보니까 식욕 떨어뜨리는 거더라고요. 아, 네. 예. 이거 뭐 좀 덜 드시면 되지. 안 먹을 수 있나요? 개가 좀 있어야 그리고 또 약간 좀 귀엽지 않습니까? 아, 그건 또 우리 생각인가요? 네. 그 생각이죠. 개가 좀 약간 있는 게 좋던데. 상대방들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딴 것보다도 이제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더 갈 수 있을까? 뭐 이게 주도 업종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미래세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아마 7월 뭐 23년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비중 추이인데 시가총액 비중. 예,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21년도에 13.7%까지 제약바이오 비중 추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7.7%까지 네.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제약바이오 비중 추이가 거의 바닥권까지 빠졌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니라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이만큼 이제 비중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비어 있고 빈집이다 보니까 이런 큰 대형 이벤트가 나오고 또 어닝이 좋았죠. 삼성바이오뿐만 아니라 일부 종목들이 어닝이 굉장히 좋았어요. 유한양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는 거꾸로 빠져 있고 시총 비중도 빠져 있고 기관 외익은 수급도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제 설명 가능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 비만,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좀 빠르면은 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도 미국에서 이야기되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큰 물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제약바이오 쪽에 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네. 하반기 이후에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물가가 떨어질 때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건강 관리하고 헬스케어 쪽이었어요. 물가 떨어지는 거는 무슨 상관이에요? 전체 시장 금리가 안정되다 보면 네. 고퍼 주식 등의 밸류가 허용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타일적인 접근에서는 제약 바이오들이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약 바이오보다는 의료기기가 먼저 좋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지금 바이오 관련 ETF들도 많이 상장을 하고 있고 이 관련된 이슈 등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약 바이오가 좀 선바뀜에 선돼 있지 않을까 좀 기대들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SK 바이오팜이 또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가 하나 있어서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이 자료를 좀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 SK 바이오팜에 엑스코프리라는 어떤 제품이 있나 봐요. 이게 네. 주간 처방 건수입니다. 이게 추이가 뭔진 엄청나게 잘 모르겠어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뭔진 잘 엑스코프리가 뭔지. 예, 그게 이제 SK 바이오팜의 무슨 제품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엑스코프리 처방수가 우리나라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루트의 처방 건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이 이만큼 계속 우상향이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SK 바이오팜의 그 처방 건수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것들 때문에 SK 바이오팜 좀 주목을 하자. 이게 코멘트 간단하게 오늘 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SK 바이오팜 주가도 오늘 꽤 많이 올라온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쭉 봤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역시 반도체 쪽 오늘 삼성전자가 또 독특하게 좀 좋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도 보고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역시 비슷한 논리 이야기들이 반복은 되고 있습니다. 그 디램 수급이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3분기에는 감산 효과가 반영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은 수요 드리븐이 아니죠. 공급이 감산됐기 때문에 수요는 유지가 된다는 가정에서 이제 공급이 워낙 없으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수요 주도의 사이클이 아니고 공급 감산 주도의 사이클이겠죠. 그 디램 현물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이다.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안 되다 보면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은 아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디램 고정 가격도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낸드도 하반기 추가 감산 효과가 반영된다 봤는데 감산은 이제 작년 4분기부터는 SK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감산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이번 2분기부터 감산이 들어왔고 3분기에는 감산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SK 하이닉스는 특히 낸드 부분을 3분기에 좀 공격적인 감산을 하겠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낸드도 하반기 추가 감산 효과 반영되면서 급격한 수급 개선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낸드 현물 가격과 웨이퍼 고정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으로 3분기에 보고 있고 4분기에는 더 이제 고정 가격이 많이 상승 전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메모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키움증권에서는 시장 규모 추이가 올해 3분기에 메모리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고 표를 그렸습니다. 표를 좀 띄워주세요. 디램 엑스체인지 자료를 좀 인용해서
아마 키움증권에서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아무튼 낸드와 디램 시장 규모를 좀 이렇게 평가하면서 3분기 정도부터는 메모리 쪽의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이슈가 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지 시간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산타클레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낸드 플래시 컨퍼런스 콜에서 이 차세대 기술을 대거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데이터 센터용 SSD인 PM9D3A 뭐 이름이 있습니다. 포함한 차세대 스토리지 솔루션을 발표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아마 321단 1TB TLC 4D 낸드 플래시 이걸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업계 최고층의 제품이니까 적층을 굉장히 업계에서 가장 높게 올렸다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진보를 했다. 이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보인 제품도 기존 제품보다는 한 뭐 연속 읽기 성능이 2.3배 개선된 그런 조금 빠른 어떤 개선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이슈가 됐는데요. 그것보다는 삼성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코멘트가 나오는데 오히려 주가는 살짝 쉬어가면서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근데 추가적인 동력은 두 가지 정도로 삼성증권에서는 보고 있는데 디램은 HBM 효과와 낸드는 감산 효과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 들어본 거고 시장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됐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삼성증권은 판단한다. 이게 코멘트를 했고요. HBM은 단순히 제품 자체로 고수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고성장하면서 기존의 DDR5의 캐파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고 DDR5도 칩 사이즈가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잠식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DDR5도 모자라게 되는 국면이다. 낸드 감산은 얼마나 하겠냐라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올해 가을부터는 삼성증권에서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업체들이 웨이퍼 투입을 거의 멈추는 수준까지 감산을 할 것 같다. 이 정도라면 낸드도 재고는 빠르게 빠지고 업황은 돌아서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추가적인 동력은 멀리 있지 않고 제대로 시장에 아직은 반영이 다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장중에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더 상방룸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외신에 따르면 오늘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GH200이라는 어떤 제품을 이제 내면서 엔비디아 쪽에서 이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 세대인 HBM3를 탑재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HBM3E가 적합하다고 하면서 엔비디아 쪽에서 GH200이라는 제품에 HBM3E를 이제 탑재한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3도 최근에 나왔는데 갑자기 또 다음 버전인 HBM3E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메모리 속도도 상당히 좀 빠르고 그다음에 대역폭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이 GH200이라는 제품에 탑재될 HBM3E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HBM 관련해서 턴키 제공에 대한 이슈가 떴잖아요. 외신 기사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과거에 한번 나왔다고 제가 한번 언급드렸고 이게 이제 IP부터 설계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HBM을 모두 다 이제 삼성전자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턴키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의 계약의 어떤 부분을 딜을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된다라고 외신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도 지금 HBM을 뭔가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생산 능력을 뭐 둘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존 대비 2배 이상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약간의 하이닉스보다는 약간의 후발주자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많이 이제 따라잡기 위한 뭔가를 하고 있다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4분기부터는 또 AMD인가요? 뭐 그쪽에다가 또 삼성전자가 저 HBM을 또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 기준으로 봐서는 엔비디아 향, SK 향 물량보다 2.4배 정도로 AMD가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하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같은 HBM이라도 상반기에는 하이닉스 쪽 관련된 밸류체인의 HBM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쪽에 HBM 관련된 중소형주를 좀 보자. 이런 이야기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약간 같은 HBM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쪽에 있는 쪽이냐 삼성전자 아니라 SK 하이닉스 쪽에 있는 쪽이냐에 대한 무게 중심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가 역시 뭐 올해 특히 이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또 특히 그 HBM 관련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엔 맞아요. 또 돈이 쏠려도 꽤 많이 쏠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작은 섹터보다는. 근데 또 지난밤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 의견들도 좀 나와서 조금씩 이제 논쟁이 붙으려는 조짐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또 프리어닝 시즌도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나 숫자 체크가 상당히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시티 그룹에서는 AI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렇죠. 또 논조를 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AI 쪽도 일부 외국인들 눈에는 조금 국내 한국 시장의 AI 관련주들이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일부 하기 시작하는 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공식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아 너무 좀 네, AI 관련주에 대한 한국에 대한 센티먼트가 좀 과하다는 이야기를 시티그룹에서 이제 시티에서 예. 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외국의 은행이나 금융증권사에서 내놓는 보고서를 네. 아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무조건 믿을 수 있고 미국은 뭐 못 믿겠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특히 외국계가 이상하게 좀 약간 좀 삔도 안 맞는 삔도 나간 이런 보고서들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본인들 포지션에 따라서 리포트를 낼 수도 있어요. 뭐 네. 포지션도 포지션이겠지만 자꾸 이제 자료를 정반대편에 서서 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은 사실 그래야지 더 좀 차별화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란 정도로 이제 우리도 넘어가 주면 되는데 이제 좀 투자자들은 거기에 조금 몰입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근데 문제는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아놓고 레포트를 내기 그런 만약에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애널리스트의 역량이라고 하면 저는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기업들을 가장 많이 잘 탐방 아니까. 다니고 그렇죠. 다니고 네, 있는데 네. 지금 또 보면 외국계 증권사들의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또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우리가 평가할 부분 등이 있는데 좀 외신이라든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내용에서 조금 그것이 좀 더 포장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그 스마트 홈, 지능형 홈 관련된 뭐 정부의 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능형 홈 구축 확산 방안을 발표했는데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민간 주도의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고 먼저 글로벌 표준과 생성형 AI 기반의 지능형 홈 모델을 공동주택에 구현 실증하는 지능형 홈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홈 프로젝트에는 삼성, LG, 그다음에 LH, 현대건설 등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됐는데요. 1단계는 2023년부터 24년까지 글로벌 표준을 적용해서 가전과 조명, 시건 장치, 환풍기, 냉난방 장치 등에 대한 가정 내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고 익숙한 기기로 다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겠다 이야기했고 2단계는 이제 혁신 기술인 생성형 AI, 가정용 로봇 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선도형 지능형 홈 실증을 추진하겠다인데 집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가 벌써 스마트폰으로도 에어컨이나 다른 거 다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게 네. 이거는 약간 좀 포장된 내용인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여기다가 AI를 갖다 붙인다는 건 예. 조금 잘못된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정책을 이제 내다 보니까 네. 맞춤형 정책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냥 네. IoT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미 우리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제어하시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서 들어가다가 네.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뭐죠? 그 냉방기기, 에어컨 같은 거 누르면 네, 네. 도착하기 몇 분 전부터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제어를 것들은 하면 네트워크죠. 네, 네트워크가 일종의. 되는 거죠. 이미 이제 그런 그거가 것들이 AI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이미 네트워크 연결돼 있고요. 그게 뭐 스마트 띵스라든지 여러 가지 네. 부분으로 이제 이미 이제 가전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저는 돼 있는 걸로 저도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뭔가 실증 작업을 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포장되고 근사한 것 같은데 그 실생활에 지금 현재 이미 뭐 효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집에 왔다 아파트에서 그러면 이제 몇 호가 이제 몇 번이 이제 그 차 번호판에 인식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이제 아빠가 이미 이제 지하 주차로 들어왔다는 게 이미 들어와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 그렇죠. 네네. 그럼 이제 아빠가 왔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공부하는 실질적으로. 척하죠, 그럼. 그런 거는 참 그 가족의 사랑을 좀 네. 키우는 데는 좀 방해되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가요? 들어오는 거를 뭐 몰라야 되나요? 서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애들도 네. 이제 아빠 온다 이것도 안 좋은
좋은 것 같고 아. 아빠 역시도 잠깐 또 차 세워놓고 뭐 정리할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또 늦게 들어가면 뭐하다 이제 올랐어 이렇게 되잖아요. 경험이 있으시군요. 이러는 정말 가족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 아. 뭐 아니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이게? 주차장에서 뭐 동영상 보고 1시간 뒤에 올라가신 적 있나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쁜 건 나쁘다라는 아니죠.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누굴 위한 거냐는 거 도대체. 네. 아 이건 정말 없어져야 돼. 네. 없어져야 돼요. 편의가 네. 또 그런 또 오해를 낳고. 아 이건 정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뭐 코맥스나 코콤 같은 이런 약간 가정용 이런 그 뭐 TV라든지 스마트홈 이런 관련된 종목들, 현대 HT, 뭐 Snet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근데 CCTV 관련주도 최근에 좀 주가들이 올랐어요. 근데 이건 좀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약간 묻지마 이런 뭐 범행 같은 게 좀 생겼잖아요. 뭐 갑자기 뭐 어디에서 그쵸. 이렇게 뭐 네네네. 예고를 해서 뭐 그런 어떤 묻지마 범행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CCTV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거는 뭐 좋지 못한 이슈 때문에 그러긴 한데. 예. 요새는 근데 CCTV가 워낙 많아서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 아니면 옛날 안에. 아파트들은 HD CCTV가 아니에요. 네. 그런 잘 안 데는 있죠. 보여요. 네네. CCTV가 아주 많이 설치돼 있어도 새 아파트에는 이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제도적으로 HD급을 이렇게 그쵸. 설치하도록 제도화된 걸로 아는데 네네네. 그 전에는 HD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CTV가 있어도 잘 식별이 안 돼요.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네네. 그다음에 차량 그 번호판도 이렇게 보면 새로 돌려봐도 잘 안 보입니다. 주차 단속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 좋은 장비 쓰면서.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화면 잘 인식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다 또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방법이 있어. 아니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이게 확대해봐. 자 조금 더 얼굴 쪽 봐봐. 이러면 또 다 보이던데 영화에서는. 아, 그래요? 영화에서 보면 영화에서는 그렇죠. 다 보여 다 보정돼. 네, 영화에서는 뭐 국정원 뭐 시스템은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실제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문콕이나 뭐 이렇게 아. 주차하다가 치고 가가지고 내 뭐 범버가 아 근데 잘 안 보여요? 부셔졌다 이래가지고 나와 보니까 범버가 이렇게 부셔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치고 간 거잖아요. 그냥 간 거죠, 치고. 그건 약간 고의 아니었을까요? 뭐 이제 쳤는데 알고도 이제 그냥 가버리니까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번호판을 보려고 이제 CCTV를 한번 돌려본단 말이야 아파트에서. 근데 이제 새 아파트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좀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 CCTV 있는데 돌려보면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그게 번호판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렇군요.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HD급으로 바꿔야지 좀 보인다 해서 이제 새롭게 짓는 아파트는 아마 그게 아마 규정적으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네. 것들은 향후에 좀 좋아지겠죠. 네. 자 CCTV 관련해서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2차 전지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오늘 뭐 다른 것보다는 특별한 뭐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3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분석글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배터리 셀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예상한다는 코멘트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꺾였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3분기에 양극재도 그렇고 이제 판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되게 예. 좀 부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네네네. 2분기 숫자가 좀 일부 좀 안타깝게 잘 안 나온 회사도 그러니까요. 있었고 좀 그런 대로 나오긴 했지만 컨센 대비 좀 하회했고 근데 2분기보다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3분기가 판가가 더 떨어질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보수적인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증권사마다 꽤 나왔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약간 다른 논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의 우려와 달리 3분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는 환율 하락과 메탈 연동 가격 하락분 이게 이제 3분기에 좀 안 좋을 거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환율도 떨어지니까 판가에 영향도 있겠죠. 수출 지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메탈 연동 가격 하락 이것도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3분기가 더 안 좋을 거라 이야기하는 게 환율 하락과 메탈 연동 가격 하락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낮은 가격의 원재료 투입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기에는 스프레드가 더 개선될 것을 판단한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이 짧은 원통형은 2분기 말부터 그리고 중도형 배터리는 3분기 말부터 스프레드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3분기 판가는 빠질 것은 맞다.
그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Q 출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3분기에 출하가 성장이 지속되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우려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원달러 환율 과정을 전분기 대비 3% 정도 빠진 1270원 정도 가정을 했고요. 메탈 가격 연동 가격은 하락이 한 5에서 8% 정도 빠질 것으로 가격을 하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분기 대비 10% 정도 수준의 판가 하락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가 하락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미 예상했던 수준인데 중요한 것은 출하의 방향성인데 일부 유력한 고객사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우려할 만큼의 Q 물량 하락은 제한적이라 판단하면서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럽 수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 기준 전사 매출 비중 중에 폭스바겐 쪽에 MEB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제품에 대한 비중이 10% 중반 이하로 이미 상반기에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유럽 쪽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게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유럽 수요에 따른 전사 매출의 큰 스윙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유럽 고객들의 단기 재고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급성장이 예상되는 북미 시장의 성장이 결국은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 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고 네. 또한 3분기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고객사들의 오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상반기 메탈 가격 방향성을 감안한다면 고객사들이 언제 배터리 가격이 싼지를 이미 알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는 향후에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은 아마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가 가장 저점일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많이 살 거란 이야기죠. 4분기부터는 판가 출하량 모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원가와의 스프레드도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3분기부터는 좀 주가가 좋을 것으로 생각을 오히려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섹터 내에서 일부 종목들의 급격한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라든지 극심한 단기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섹터 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인데 미래에셋증권은 여전히 배터리 업황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종목별의 어떤 선별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종목별로 다 좋은 건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업체별의 펀더멘털 결국 이제 가격과 물량과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업체별 중장기 수요 공급의 상황이나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 뭐 사야지? 뭐가 좋은 거냐? 그건 없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본인들도 뭐 밸류가 만만하지 않겠죠. 밸류에이션 작업하다 보면. 어유 엄청 기대하면서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뭔가 해가지고 되게 들었는데. 근데 보면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역시나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기 네. 시작했고 또 포스코 그룹도 어제 괜찮았거든요. 어제는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존의 대장주가 다시 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결국은 주가를 다시 2차 전지를 돌리게 되면 기존의 대장주 에코프로 그룹 수급 쪽으로도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에서 뭐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들이 역시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나중에 그래서 이제 탑픽이 뭐냐 그 이야기는 저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ETF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종목을 말할 수는 없지만 ETF는 괜찮다. 뭐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럴 수도 있죠. 미래에셋증권은 ETF를 밀고 있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화장품 갈까요? 네, 일부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일부 종목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요. 하나증권에서 오늘 메리츠증권도 비슷한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하나증권도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로드 랩, 펌텍 코리아 등의 컨센서스가 상회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세론, 그러니까 세론 뉴스죠. 뉴스 나오니까 파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른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도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 발표된 기업들 내용을 보면은 뭐 실적은 시장 기대 대비 상당히 견조했고요. 실적 호조 요인은 산업 수요 확대에 기반하는데 역시 이제 비중국으로의 저변 확대라든지 방한 외국인 수요 증가 이런 것도 근간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장품 많이 샀기도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요즘엔 중국인들이 또 이 음반을 많이 산대요. 음반. 중국에서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들어와가지고 한국 그 그룹들 음반을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뭐 이제 약간의 패턴도 좀 달라진 거죠. 옛날에 화장품 많이 샀지만 지금은 화장품보다는 음반 쪽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비중국의 적용 확대가 핵심이잖아요. 미국과 일본 쪽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해당 요인이 하나증권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중장기 성장 요인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 주가 변동성이 많이 갑자기 빠지는 것은 기업 변화를 단기에 어떤 보는 부분에서 근접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견조하다는 부분들 판단 여전히 유지하면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를 여전히 견제했고요. 특히 이제 실적 호조 기업 하나증권 딱 찍었어요.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펌텍 코리아, 아이펜 SC 딱 찍어서 이야기했어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비중 확대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두 개 정도 우리 짧게 좀 섹터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좀 볼까요? 예, 뭐 뒷단은 크게 영향이 될 건 없고요. 네. 뭐 미국 에너지부에서 염수에서 리튬 추출 관련된 기술이 이야기되면서 자금 직접 투자 소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미국 9개 중 10개 추출 프로젝트이고요. 1,09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튬 추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이 또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이 관련주로서 과연 두각이 어떻게 나타낼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 플로우 때문에 테마주들이 움직였죠. 리튬 관련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쿠팡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팡 관련주로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좀 주가가 올라왔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그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이어갔고요.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분기 매출로 이뤄졌고 2분기 영업이익도 1,940억까지 나왔습니다. 최대 분기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저는 쿠팡이 본격적으로 이익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4개분기 연속 영업 흑자고 그래요? 분기 최대 영업이익으로 거의 2천억 가까이 내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순이익도 1,900억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대규모로 나오고 있고 또 쿠팡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와요 물건이. 그렇죠. 네. 예, 뭐 공산품도 그렇습니다. 공산품도 네. 화장품 시켜도 그리고 뭐 휴지 시켜도 다음 네, 바로 네, 다음 아침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쓰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쿠팡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영업 궤도가 올라온다면 상당히 큰 흐름이 올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쿠팡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동방이나 뭐 쇼박스나 뭐 한국전자홀딩스,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종목들의 테마주들도 좀 관심을 받았다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쿠팡이 이렇게 이익을 또 안정적으로 좀 내가고 있군요. 또 미국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이익에 정말 민감한 것 같아요. 그 그렇겠네요. 우리처럼 막 물량 공세로 막 새벽 배송에다만 비중해서 적자가 늘어난다 이거를 허용해주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컬리가 그래서 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아시스는 또 수익을 내지만 그렇죠. 그 매출 비중이 좀 작아도 네. 뭐 좀 약간 구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쿠팡이 처음에 야 이건 말이 되냐 상장할 때 이 시총이 그렇게 그랬었죠. 적자가 나는데 그랬었죠. 그랬는데 네. 벌써 4개 분기를 흑자를 연속으로 낸다는 것은 신뢰를 갈 수 있는 데이터이고 그것도 2천억 가까운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 이건 좀 좋은 의미가 사례죠. 좋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쿠팡까지 한번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 네. 내일은 제가 내일은 방송이 좀 힘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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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님 제대 3주 전에 입대했고요. 이제 제대. 벌써 3주가 지났군요. 네. 네, 내일은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네. 퇴소를 하죠. 아이고야. 퇴소. 그래서 아이고, 제가 지난번에 위로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전혀 그런 네, 마음이 눈물이 나오려다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데리러 가야 되기 축하드리고요. 때문에 네. 그 폭풍을 이렇게 위로 무릅쓰고 아들을 데리러 이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인위적으로 또 분위기까지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네요. 네.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